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기 좋게도 큰 굴곡 없이 살아왔어요. 절 너무 예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절 많이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진짜 다행히도 시부모님 또한 정말 인자하시고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지내왔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단점이라면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형님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형님 때문에 시부모님 또한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형님과도 당연스레 나이 차이가 났고, 형님에겐 이미 초등학생인 딸이 있었어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그렇게 다정하니깐 정말 무슨 복인가 몰라. 동서 같은 팔자도 없을 거야. 내 팔자야. 일찍 시집와서 애 낳고 살리 말이야. 이렇게 쭈그렁 방탱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서방님 나한테 참 다정했는데 이제 동서랑 결혼했으니 뭐 나한테 다정한 건 글렀겠지. 아유, 부럽다 부러워. 서방님 같이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말이야. 아, 이해가 다정하긴 하죠. 그래도 아주버님도 다정하신 편이잖아요. 형님한테도 자상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때문에 그렇지. 외모로 보면 아주버님이 정말 잘생기신 얼굴이죠. 형님도 아름다우시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에휴, 서방님만 하겠어? 동서는 뭘 몰라. 동서같이 굴곡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에휴, 내가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저렇게 무뚝뚝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 원참 내 신세만 망쳤네. 아우 짜증나. 에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신데 섭섭하시겠어요. 형님은 늘 저를 만나면 아주버님 뒷담화를 하며 저를 부러워하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본인의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형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어여쁜 딸을 두고 사는 부부인데도 늘 못마땅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곧이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토록 형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저를 부러워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형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늘 신세 한탄만 하시더라.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면 정말 괜찮지. 직업 탄탄하겠다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기까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늘 나만 보면 그러실까? 가끔 보면 정말 이해 안 간다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젊은 나날이 후회되나? 그래서 우리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좀 특이하셔 정말. 아, 형수님, 나 결혼하기 전까지 매번 내가 이상형이었다고 늘 그러더라고. 뭐 연상인 남자는 처음 만나봤다나? 그 연상인 남자가 우리 형인 거고. 근데 처음엔 나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맨날 들으니까 조금 소름 돋는 거야. 계속 이상형이다 어쩐다. 내가 도련님을 만났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 어머, 진짜? 웬일이야? 난 정말 까맣게 몰랐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부럽다고 한 거구나. 자기가 이상형이니까. 근데 자기랑 형님이랑도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형님은 연하남이면 그저 좋은가? 진짜 특이하시네. 아주버님 섭섭하겠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 만나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 결혼하지 말라는 둥, 그 여자가 부럽다는 둥. 형이 불쌍하지. 형은 진짜 형수밖에 모르고 사는데. 형은 그냥 형수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걸? 난 진짜 소름 돋던데. 그러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게 소름이 돋긴 하네. 진짜 쇼킹이다. 이제 다 이해가 가.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듣고 소름이 조금 돋았지만 그냥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형님네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묘하게 형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진짜 아주버님에게 하는 거랑 제 남편에게 하는 게 정말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아주버님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서방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살 발라드릴 테니까 밥 숟갈 들어보세요. 됐어요, 형수님. 형이랑 아름이 좀 챙겨주세요. 전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자꾸 저만 신경 쓰시니까 제하겠네요. 그래, 당신 종원이만 챙기지 말고 나 좀 챙겨라. 항상 보면 종원이만 챙기더라. 당신 남편은 나라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만 하겠어? 아유, 이렇게 이 사람이 시댁 식구들만 챙긴다니까요. 아유 참, 고맙게도 말이죠. 당신은 알아서 잘 먹잖아. 그리고 아름인 꽃게 안 좋아해. 이 꽃게는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아, 형님, 제가 이 챙길 테니까 형님 드세요. 형님도 밥 한 숟갈도 안 드시고 지금 계속 종원 씨만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원래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까진 내가 서방님 다 챙겼어. 왜 이래? 참 새삼스럽게 그런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내가 서방님 챙기는 건 어머님도 다 아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동 신경 쓰지 마. 서방님도 편한 누나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저 같은 형수님 없답니다. 제가 또 서방님 챙기는 거는 1등이니까. 딱 잘라 본인이 제 남편을 챙기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남편도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을 보곤 참고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형님과 자주 만나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만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모두를 위해서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말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형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해야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러자. 나도 사실 불편해. 형 때문에 참는 거긴 한데 너무 심하게 챙겨주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화내면 더 이상한 놈 같잖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자. 그게 속 편할 것 같긴 해. 그럼 형수님도 그만하시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협의를 모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준다며 온 식구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저도 형님네와는 자주 마주치지 않고 싶었지만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아가, 축하한다. 요즘 세상 너무 좋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나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니 너무 좋은데? 우리 집 태를 너네가 있는구나. 아유, 마음 같아선 근하기도 둘째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식구는 많으면 좋거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요즘엔 성별도 빨리 알려주시니까 물품 준비하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어머님, 둘째라뇨? 부담되게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줄 아세요? 이 나이를 보세요. 둘째가 생기겠나? 아, 속 터져. 동서 축하는 하는데 저희한테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하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당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지? 참나. 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서방님이랑 같냐고. 나이도 훨씬 많아가지고. 둘째는 무슨? 어쨌든 어머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둘째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너희한테 부담을 준 것 같네. 미안하다. 화 풀으렴. 형수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 나이에 첫째 낳는 사람도 많은데요, 뭘. 그렇게 화내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뭐 어쨌든 형수님도 기분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얘기만 나누도록 하죠. 둘째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생각하니 이런 말이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세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 임신 축하 자리에 시어머니의 바람 한 스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형님은 제 남편이 화를 풀라고 하니 그제야 화가 풀린 것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민망 뻘쭘함에 조금 어이가 없었고요. 한참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에 들어와 또다시 남편을 언급하며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임신도 쉽게 되고 말이야. 게다가 아들까지 가졌다니. 네? 아, 에이 뭐 성별은 딸도 좋죠. 전 형님이 부러운데요. 아름이 얼마나 예뻐요. 크면 완전 친구가 될 건데. 뭐니 뭐니 해도 아들이 낫지. 난 둘째가 아들이란 보장만 있음 당장 낳는다 진짜. 하기엔 얘가 나이가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내 마음 정말 모를 거야. 아휴,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은 게 요즘은 살맛이 안 나. 아주버님한테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형님 마음도 많이 진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형님 닮은 딸이어도 예쁠 거고 아들이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아, 동서가 뭘 알아? 아마 서방님같이 멋진 분이랑 결혼하고 한 번에 아이도 갖고 여유 있는 친정에. 넌 내 마음 몰라. 우울증 얘기를 하길래 제 딴엔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지만 형님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홀랑 본인 할 말만 하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원체 특이한 분이니 그러려니 하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아이를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행복해짐에 따라 형님은 더욱더 우울해져만 갔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좋겠다. 그렇게 예쁜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 서방님 사랑 독차지해.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네.
네? 아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계시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제가 당연히 아이를 낳았으니 관심이 저한테 쏠렸겠지만 아름이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형님이 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 집의 훌륭한 큰 며느리구만.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됐고, 나도 아들을 낳아보던가 해야겠어. 그래야 서방님이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걸어줄지 누가 알아? 물론 시부모님도 장남의 아들이니 더욱더 예뻐하실 거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아마 이 집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을걸? 아휴, 여러모로 동서도 참 망골땡인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아, 그런 건 아니죠.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산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은 아직 해서 뭐하나요.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꼭 예쁜 아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형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은 그토록 원하던 둘째를 갖게 되었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들 모두가 좋아하였어요. 저 역시 형님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를 바로 갖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해 주었죠. 거 봐요 형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축하드려요. 제 아들이랑 터울도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끼리도 너무 좋겠어요. 아름아, 너도 동생 생기니까 좋지? 우리 아름이 동생 둘이나 생겼네. 축하해 아름아. 이제 아름이가 이 집 제일 큰 누나야. 저도 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태어나면 엄청 잘해줄 거거든요. 누나 노릇은 잘해야죠. 믿어주세요. 이야, 아름이 많이 컸는데? 하긴 아름이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지? 어쨌든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도 축하해. 그래, 고맙다. 아휴,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니. 그래도 생기긴 하네. 너네 형수가 앞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미안할 뿐이지 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늦은 나이인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뭐 그러시던지. 그래도 서방님한테 이렇게 축하받으니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털도 많이 안 날 텐데 제가 서방님네 집에 자주 가서 동서랑 잘 지내야겠어요. 요즘 공동육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괜찮지, 동서? 어머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내가 둘째 낳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이 나이에 이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책 떤다 또. 우리가 좋아서 낳았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뭘 바라길. 그러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형님이 당혹스러웠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멀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고 형님이 둘째까지 가진 마당에 당연히 아이 키우느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잘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형님은 출산을 했고 정말 바라시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을 먹은 지 8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아들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 마음이 참 좋으면서 풍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아우,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게요. 너무 예뻐요, 형님. 형님이랑 똑 닮은 것이 진짜 오목조목 잘생겼어요. 꼭 아이돌 시키면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딱인가 봐요. 어쩜 형님 얼굴만 있고 아주버님은 하나도 없는데요?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잖아. 뭐든지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키울 거야.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 너무 고생했어. 늦은 나이에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재수 씨 말대로 내 얼굴은 어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나? 그래도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들 낳아줬으니 아파트 명의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알겠지? 이 나이에 이렇게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출산 선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놔줘. 형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생했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어요. 역시나 보통 분은 아니시다 생각이 들었고, 글이 읽고 나서 형님은 온 힘을 다해 둘째 육아에 힘썼습니다. 저희 아이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아 자주 왕래를 하였는데, 어느 날 형님은 본인 아들이 속역류가 심해 개원햄에 있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터라 형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했던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형님도 좋아하였어요. 형님,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세요. 저희 아들도 역류가 심하고 살이 좀 안 쪘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먹여봤거든요. 지금은 표준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 있죠? 형님도 무게 때문에 걱정되시면 한번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한 통 가져가셔서 한번 먹여보세요. 애들 역류하는 거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먹여보지 뭐. 잘 먹일게. 그래도 같이 육아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것도 공유하고 말이야. 난 완전 옛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몰라. 옆에서 동서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워갔네. 고마워. 그러게요. 이거 먹고 좋아져야 할 텐데. 저희 아이는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꼭 잘 맞길 바래야죠 뭐. 그렇게 형님에게 저희 아들이 먹는 사냥분유 한 통을 나눠주었어요. 그저 조카가 이것을 먹고 개원햄과 속역류가 좋아지기 바랄 마음뿐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며칠 뒤 형님에게 화가 난 말투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무 화를 내셔서 저 역시 역정이 나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바로 화부터 내니 저 딴에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동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기가 막혀서 정말. 이 전화 끊고 바로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얼른 와.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이 가죠. 무슨 갑자기 화를 내시면 제가 어떡해요. 자초지종?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고. 뻔뻔한 게 아주 하늘을 찌르네. 와서 이유 들으면 되니까 당장 튀어와. 형님은 제 전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기가 막히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형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을 데리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 잘못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도착을 해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형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준 사냥 분유에 무슨 짓 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밤새 경기하고 발발 떨어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 조그만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장남의 아들이니 혹시 어머님이 재산이라도 우리 집 많이 물려줄까봐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당신 진정해.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말은 재수 씨가 준 분유를 먹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냥분유는 뜯지도 않은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동서가 이렇게 은큼해. 동서가 준 사냥분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왜 경기를 하겠어? 너 오늘 가만 안 둬. 반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형님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자 내 뺨을 날린 형님이었고 전 그 소리를 듣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의 딸 아름이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친 순간 집안은 아사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난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엄마야? 당신이 엄마냐고. 왜 작은 엄마한테 그래?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빠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헤어질까봐 말을 못했어. 뭐? 아름이 넌 어른들 일에 끼지 마. 이게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지금 나서기에?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름이 말 들어봐야겠어. 당신이랑 아름이랑 완전 말이 다르잖아. 당신은 우리 아들이 재수 씨가 준 사냥분유를 먹고 그렇다고 하고, 아름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하고, 아름이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름이 네가 얘기해봐, 얼른. 엄마가 분명 준이 먹는 분유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다고. 그거 먹고 준이가 병원에 간 거예요, 분명해. 저기 찬장 서랍에 있는 걸 탔어. 그리고 얼른 감췄고. 준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혹시라도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봐. 근데 준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가 준이 분유에 뭐 이상한 거 넣었잖아. 그거 먹고 맨날 준이는 잤다고. 그리고 곧이어 아주버님은 서랍장을 다 뒤졌고 거기에서 수면제가 대량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가 먹는 분유에 수면제를 타서 늘 재워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은 매일매일 밖으로 나돌았다는 게 아름이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뭘 타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먹자마자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카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외출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웃기지 마. 아름이 너 거짓말할래? 작은 엄마가 준 분유 먹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건 유산균이었다고. 수면제가 아니라. 똑바로 말해. 너 아름이 말이 다 사실이야? 요 근래 하도 밖으로만 나돈다 했지. 이 수면제는 그럼 뭐야? 맞잖아. 엄마 맨날 아기 잔다고 나갔잖아.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도 아니야. 넌 엄마도 아니라고. 아주버님과 딸아이의 말에 궁지에 몰린 듯 한참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타를 날려버렸고 그 말에 형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답니다. 정말 정신병자 그 자체였어요. 워낙에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럼 경찰에 넘기죠.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 분유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기막혀. 그러고 내 뺨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뺨까지 날리다니. 그냥 경찰 불러요. 전 쫄리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래, 경찰 불러. 당신도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에 와서 조사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만약 아름이 말이 사실이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준이한테 수면제를 타먹일 생각을 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상이 아니야.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님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모든 걸 실토했어요. 사실 형님이 8년 만에 낳은 아기는 외도로 낳은 아이였고 그 외도남은 형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낳고 뻔질나게 그 외도남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수면제를 먹이고 외도남을 만나러 간 것도 모자라서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희 집 전체가 다 충격이었지만요. 조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일이었고 아주버님에게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 불러다가 죄를 온팡 뒤집으려 했다는 것도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가 준 분유를 먹고 무해하고 귀여운 아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저 역시도 답답할 뻔했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둘째를 낳고 싶다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모자라 정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진짜 무섭네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알아?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안 해주길 망정이지. 정말 소름 돋는다. 넌 유책 배우자야. 소송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당신도 행복했잖아. 우리 준이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았어. 당신은 늙었지. 둘째는 낳아야겠지. 나도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관리 좀 잘하고. 조금만 더 건강했어야지. 이건 당신 탓이야. 뻔뻔하게 참 내 핑계도 잘 된다. 내 친구들 다 지금에서야 애 낳는 애들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바람을 합리화하지 마. 정말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아주버님은 오죽하실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소름 돋을 수 있는지.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뺨을 날려버렸고 결국에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책 배우자가 형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조카의 증언으로 형님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기소되었고 아주버님은 외도남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길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신 거죠.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조카는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였기 때문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조카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길고 긴 1년 4개월 만의 소송 결과 결국엔 아주버님에게 상간남과 형님은 이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과 친권 또한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수면제 먹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집에서도 아주버님과 헤어진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넌 내 딸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니? 김서방이 그렇게 착한데 어쩜 소름 돋게 그러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이 등 돌릴 때 엄만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도 다 알겠다. 내 딸 내가 모르겠니? 평생 욕심만 많아가지고 넌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다신 연락 마라. 엄마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도 내 성격 형성에 기여한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남 탓만 하지 너는? 어릴 때도 그랬어. 그래도 친구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니 이제 됐다 했는데 역시 넌 네 성격을 못 이겨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 넌 내 딸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신다. 이제 알아서 살자. 그렇게 친정 식구들까지 외면을 하자 형님은 땅을 치고 후회가 됐는지 아주버님에게 무릎이 닳도록 빌어댔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진짜 내 실수야. 내가 당신같이 착한 남편을 두고 미쳤지 진짜. 미안해. 절대 안 봐줘. 게다가 재수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지? 더 소름 돋아. 내 아들도 아닌데 아들로 둔갑시켜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소름 돋고 기막혀. 아름이 볼 생각도 마. 아름이가 다신 당신 보기 싫대. 이제 그렇게 어리고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 둘이 아들 키우면서 잘 살면 되겠네. 아마 둘 다 위자료 주느라 개털됐으니 먹고 사느라 힘들 거지만 말이야.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평생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살아. 여보, 나 버리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돈 한 푼 벌어봤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신 안 보겠대. 나 어떻게 당신이 책임져 줘야지.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신 한눈 안 팔 거야. 딱 눈 감고 용서해 주라. 응? 제발. 손 치워. 이 더러운 손.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니까 다신 나볼 생각도 하지 마. 가자, 아름아. 이젠 엄만 없을 거야. 엄마 다신 안 봐. 더러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니 아줌마. 앞으로 평생 우리 볼 생각 마요. 아빠, 우리 가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가족은 파탄이 난 채로 끝났어요. 형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듣기론 머지않아 그 상간남도 형님이 돈 없는 개털이 되자 본인 아들과 형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여기저기에서 외면받고 지금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에게 줄 딸 양육비와 지금 본인과 아들이 먹고 살려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주버님도 최근 정말 좋은 분과 재혼을 하셨고 조카도 마찬가지로 새엄마를 너무 기쁘게 반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야 밝게 웃으시게 된 거죠. 아직도 그 분유를 준 제 탓을 하면서 당당하게 제 뺨을 날리던 형님 얼굴이 가끔 떠오르지만
그래도 모든 벌 달게 받고 지금은 죽은 듯 지내고 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해 글을 한번 남겨보았는데 다들 놀라진 않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 아주버님이 행복해지셔서 쓸 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성실하고 착한 아주버님과 조카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다녀오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한번 하려 했다가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0대 중반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죠. 사람은 괜찮은데 끈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취업을 하게 되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었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젊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는 남자친구는 항상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될 배우자인데 그런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가지 않아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전부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더니 결혼식 전에는 좋은 조건의 직장에 꼭 들어가겠다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불안해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남자친구를 몇 번 봤었고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을 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비시댁에 찾아갔을 때는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졌고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던 예비 시모의 한마디에 결국 당황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알고는 있지? 이번에 괜찮은 직장에서 면접 보고 온 것도 알고 있을 텐데 스펙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할 정도면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참 힘든데 내 아들이야 오죽하겠어. 더군다나 서울대 나왔으면 말 다 했지. 이런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꼴랑 과일 바구니가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받는다고 그래? 못해도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포장해서 왔어야지.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 장난인 줄 아나 본데 결혼도 또 다른 회사다. 상사한테 잘 보여야 회사 생활이 편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잘 보여야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편해지는 건데 과일 바구니가 웬 말이니? 아들, 눈치가 없는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들도 전부 다 맛도 없는 것들이구만. 우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라. 아들, 너는 아직 한창 젊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려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좋은 여자 선자리 봐줄 테니까
너랑 조건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니? 엄마 말대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선을 봐요?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결혼 허락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자리를 잡아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것도 신중하게 고른 선물인데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준비해온 혜미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너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번에 면접 합격한 곳은 꽤 많은 월급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일하는 환경도 좋아서 아마 이곳에서 평생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혜미를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연애만 벌써 7년이에요. 그동안 몇 번 인사드리려 했었는데 사진만 보셨지 계속 꺼려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가 주세요. 시모는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라셨는지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저희는 결혼을 좋게 봐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과 결혼을 반대한다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먼저 일어나시는 바람에 제가 상상했던 그림과는 너무 달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반대로 남자친구는 고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과는 반대되는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처음 겪게 된 예비 시모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결혼에 대한 상상이 산산조각나게 되었었죠. 원래의 계획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뒤 상견례 일정을 잡는 거였는데 예비 시모의 결혼 반대로 상견례 일정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강력한 첫인상 때문에 두 번째 만남이 두려웠던 저는 또다시 예비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결혼 허락을 받기보단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르려는 남자친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둘만 저녁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던 저는 또 한 번 당황해 남자친구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이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당장이라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룸 안에서 기다리셨던 예비 시모가 왜 안 들어오냐고 목소리를 높이시길래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다시 예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면서? 당연히 결혼 문제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겠지. 그런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미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는데. 엄마, 제 여자친구한테도 기회를 줘야죠. 얼굴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은 거지. 엄마가 원하는 사람과 제가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련했으니 엄마도 좋게 좀 봐주세요. 나도 웬만하면 좋게 생각하고 싶다만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뭘 봐줘야 한다는 거니? 직업이라도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고려는 해봤을 텐데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꼴랑 300 정도 된다면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니? 내 아들이 그나마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둘이 결혼한다면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회사 크게 비전도 없잖아. 내가 결혼을 허락하게 되는 순간 서로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 들여서 내 속 뒤집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내 아들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저도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아니라서 더욱더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만나왔었고 그만큼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눈에 많이 부족해 보이시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시모는 제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는 그날 모든 걸 끝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갑자기 예비 시부에게 화를 내더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더는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엄마를 꺾을 작정인 거니? 이런다고 너희들 결혼을 허락해 줄 것 같아? 고집 부려봤자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랑 더 이상 같이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려고요. 그게 속 편하지 않겠어요? 엄마도 이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 엄마랑 연 끊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저는 엄마가 반대를 하셔도 이 결혼 진행할 거고 결혼식에 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태어난 줄 아세요? 아니 너 엄마랑 정말 연 끊을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을 끊고 살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여자한테 빠져서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 몰라? 한순간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엄마가 최대한 좋게 설명하면 너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너 때문에 모자지간 금이 가게 생겼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그게 아니라면 조용히 내 아들 놔두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엄마는 끝까지 저한테 상처를 주네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기회 드렸는데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니까 결혼식은 아버지만 참석하시라고 할게요. 남자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저희 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로 인해 결혼은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집까지 따로 구하는 일까지 생겼고 예비 시모도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셔서 그런지 몇 번이고 좋게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답은 결혼 허락이었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집을 뛰쳐나가 연을 끊겠다고 못을 박은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예비 시모는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고 나서야 상견례 일정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좋은 일이었지만 좋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는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거라면서 자기 믿고 따라오라며 상견례 식당까지 일사천리로 서둘러 알아봤어요.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추진력으로 양가 집안은 상견례 장소로 모이게 되었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식사를 하며 조심스러운 대화가 시작됐어요. 따님을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제 아들이 헤어나오질 못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해 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안 해주면 내 아들이 연을 끊겠다는데 어쩌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결혼 진행해야겠죠. 제 딸의 조건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는 아드님의 조건은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동안 예비 사이가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사이도 괜찮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누가 보면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 줄 알겠어요. 서울대 나온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어깨가 으쓱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잘 활용을 해야 조건이 좋아지는 거지.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니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그래도 직장이라는 게 어딜 가더라도 다 비슷한데 몇 달도 아니고 한 달 일하고 그만두면 그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 딸은 한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했고 모아놓은 돈도 꽤 많은데 예비 사이는 아직까지도 통장이 비어 있으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서요. 혹시 집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30이 넘는 나이인데도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참, 꼴랑 300 벌면서 지금 제 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월 500 정도로 맞춰준다고 합디다. 비교할 걸 비교하셔야지. 방금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운다고 하셨죠? 내 아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고르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맞벌이로 꼴랑 300 벌면 살림에 보탬은 될까요? 내가 이래서 결혼 허락을 안 해주려 했던 거다. 분수에 맞는 사윗감을 찾으셔야지. 욕심이 과다 못해 넘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으시죠? 오늘 제가 상견례에 참석한 이유가 아예 결혼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좋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어요. 엄마가 갑자기 남자친구를 안 좋게 봤던 이유는 식당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남자친구와 잠깐 대화를 나누셨는데 엄마가 항상 걱정하시던 게 취직을 해도 일을 금방 그만둬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 하셨어요. 최근에 좋은 조건에 취직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일은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던 대답이 나오게 되었죠.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심각해지셨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때마침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셨고 엄마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였어요. 예비 시모와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고민은 달랐지만 엄마도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남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취직한 곳에서는 오래 일을 하게 될 줄 알았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다는 말을 엄마한테 꺼내는 순간 저 또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한 달이 멀다 하고 일을 때려치우는 그 집 아들을 왜 껴? 얼굴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 같은데 좀 전에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그쪽이 말한 좋은 조건에 회사 잘 다니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이 넘어간 나이에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자리 잡을 생각을 해야지. 툭 하면 일을 그만두는데 어느 부모가 믿고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요?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제 딸만 죽어라 일을 하게 될 텐데 제 귀한 딸 혼자 헛벌이 하는 건 절대 볼 수 없죠. 그쪽이 오히려 제 딸과 결혼 허락해달라고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월 500 번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내 아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어제까지도 나한테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고 했었다고요. 예, 너 엄마한테 바른 대로 대답해라. 정말 일 때려치운 거야? 지금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고 일하는 환경도 좋다고 평생 다닐 거라면서. 아, 그게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근이 일주일에 3번은 고정으로 있다면서 3달 뒤부터는 야간 근무에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만두고 나왔죠. 아니, 뭐라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힘들게 면접 보고 취직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1년은 다녀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겠죠. 어차피 혜미가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해도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는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 서울대에 나왔어요. 여기저기에서 데리고 가려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좋은 조건의 회사가 나오면 다시 취업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셨죠? 이런데도 제 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면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이를 원하지 인생 계획도 없는 놈한테 제 딸을 맡기고 싶지는 않네요. 자네는 더 이상 내 딸과 만나지 말게. 한 번만 더 내 딸 앞에 얼씬거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겠다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키려 했지만 이미 시모에게도 상처를 크게 받으셨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발을 뿌리치려 했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붙잡은 채 놔주려 하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엄마는 그만 좀 하라고 한쪽 발로
찻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찻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차가 남자친구 쪽으로 흘러내려갔고 화들짝 놀란 남자친구는 엄마를 붙잡고 있던 팔을 놓더니 바닥으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서류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검사용지 같은 거였는데 제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남자친구는 들키면 안 되는 것 마냥 급하게 가방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자 엄마 눈에 들어온 남자친구의 수상한 행동에 서류를 줘보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자친구는 별거 아니라면서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가방 안으로 구겨 넣으려 하자 예비시모도 서류의 내용이 궁금했었는지 가방을 뺏어들어 안에 있던 서류를 꺼내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던 시모의 손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를 제가 들어 확인하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서류의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야? 나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던 거야? 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결혼을 강행하려 했었어? 나는 우리가 만나는 동안 항상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언제부터 속이고 있었던 거야? 검사한 것도 최근에 했던 게 아니네. 너는 나한테 계속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더는 볼 필요도 없겠어. 우리 그만 끝내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내 몸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다고. 네가 하도 아이를 원해서 내 몸이 건강한지 알고 싶어서 검사를 해봤던 건데 무정자증이 나올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 그렇다고 이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텐데 어떻게 무정자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굳이 아이 안 가져도 서로 좋으면 그만이잖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 내일 바로 일자리 알아봐서 바로 취업할 테니까 그만 만나자는 말은 하지 마.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나랑 만나온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이대로 정말 끝낼 거야? 우리 집안 의사는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자네 혼자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더 말해서 뭐 하겠나? 이제 그만 끝내게. 잠깐만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애가 굳이 없더라도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거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햄이 아니면 내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좀 전에 했던 말들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뭘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그쪽 아드님 몸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앞으로 평생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가 보죠? 저희는 이미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정말 오래 근무할 거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저희 집안을 어떻게 보고 있었으면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바로 일을 그만뒀겠어요. 내 딸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그쪽 아드님이 제 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도 있을지. 여자가 회사에서 월 300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겁니다. 분수도 모르는 그쪽 집안들과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네는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한다면 그때는 말로 끝나지 않을 걸세. 무릎 꿇어봤자 이미 배는 떠났어.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집안이 감히 우리 딸을 거들떠봐? 남자친구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 가족에게 숨기고 결혼을 하려 했다는 거에 너무 놀랐었죠.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저희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쳐버렸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다시 받아줄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좋은 조건만 갖추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만나왔던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간혹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누고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 앞으로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연애 포함하면 20년의 세월을 아내와 함께 했었네요. 연애 기간이 꽤 오래되어서 장인 장모님께서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가진 게 없어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로 열심히 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왔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자금이 마련이 되고 아내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오랜 기간 저를 봐오신 장인어른께서는 자기 딸을 굶길 것 같지는 않다고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면서 아들, 딸 둘 낳고 큰 기복 없이 순탄한 삶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장모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내와 급하게 병원을 찾아 장인어른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장모님께 듣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간암으로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장인어른이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 이식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자기 아빠를 살리겠다고 아내의 간을 장인어른께 이식하겠다고 급하게 결정을 하려 했어요.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침착하라고 했지만 아내는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온 시점이었죠. 의사는 간 이식을 가족이 해줄 때 성공 확률이 제일 높고 부작용 또한 없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무조건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일단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검사부터 진행하길 권장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내의 간을 이식받을 수 없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아내의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었기에 아내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이라도 해보겠다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모님도 검사를 진행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 처남도 이 소식을 접하곤 급하게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족 간의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대충 얘기 들었지? 일단 너도 검사부터 진행해보자. 아빠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그래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담당 의사가 그러는데 건강하면 크게 문제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별일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야. 나보고 지금 아빠한테 간을 이식해 주라는 말이야? 나 이제 막 병원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누나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검사도 안 받겠다는 거야? 너는 아빠가 이대로 손도 못 써본 채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동안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전부 다 잊은 거야? 이식을 결정하는 건 본인 의사이긴 하지만 일단 적합한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자고. 싫어. 그런 검사 자체가 아빠한테 기대를 가지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누나가 아빠한테 간을 떼어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굳혔다면 일단 누나부터 검사를 받아봐.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검사 받아보도록 할게. 나는 아빠 얼굴 보고 잠시 있다가 가려 한 거지. 이식을 해주겠다고 병원에 온 거 아니거든. 지금 누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아빠도 나한테서 간을 떼어가고 싶으시겠어? 처남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내와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터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식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일이고 강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장모님만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남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장인어른 얼굴 잠깐 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남은 처가에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아니면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죠. 처남의 사업이 성공한 것도 장인어른이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남보다 못한 태도를 보인 부부는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이요, 아내와 장모님은 장인어른에게 간 이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지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검사 결과는 3일 만에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장모님은 몰라도 아내는 적합 판정받을 수 있을 거라 했었는데 의사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고 의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내가 지방간이 심한 건 아니지만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도 아내와 똑같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내보다 좀 더 심한 상태였지만 둘 다 똑같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 저희 모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간이 안 좋은 것도 유전이냐고 물어보니 어느 정도 유전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방간의 경우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며 생활 패턴에 대해 문제가 크다고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앞으로 변화된 일상을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대해 남들보다 선천적으로 간이 약할 수가 있다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면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이 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네요. 결과적으로 아내와 장모님은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공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와 처남이 바로 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아내는 처남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검사를 하게 되면서 며칠 뒤 처남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아주 건강한 간으로서 당장 장인어른에게 이식해 줄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당연히 아내는 서둘러 수술을 진행하길 원했는데 처남의 생각은 그렇지 못했었네요. 아빠가 얘기해 보세요. 제 간을 가지고 싶어요? 굳이 결혼도 하지 못한 아들의 간을 떼가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간을 떼달라고 했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자식의 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 누나, 아빠 말 들었지?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데 아빠처럼 몸에 문제가 생겨서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무조건 내 자식한테 무엇이 됐든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누나랑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아빠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셔도 괜찮다는 거야? 뇌사자 기증자를 기다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알아? 그 전에 아빠한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라고. 아직까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지 않았대. 이식만 성공적으로 끝내면 앞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는데 정말 아빠를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럼 너는 마음이 편할 것 같니? 누나가 몸이 건강하기라도 했어봐. 그럼 나한테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내가 살 좀 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결국 지방간 얻어서 손도 못 쓰는 누나가 더 미련한 거 아니야? 아빠도 내 간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식은 강요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고 보니 매형은 검사 받아봤어요? 누나는 왜 매형한테는 부탁하지 않는 건데? 이건 가족의 문제인데 왜 이 사람한테 그 짐을 짊어지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답이 나왔는데 네가 지금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아빠한테 돈 받아갈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이런 시간이 오니까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은가 봐?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넌 이제부터 내 동생도 아니야. 엄마, 아빠, 무슨 말 좀 해봐요. 지금 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누나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걸로 강요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싫다는데 계속 이럴 거야? 질긴 게 사람 목숨이야. 수여자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내와 처남은 얼굴을 붉히기 시작했어요.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멀쩡한 자식을 수술대 위에 절대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저도 만약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기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대 위로 올라갈 결정을 할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처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을 하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처남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서 만약 검사 결과 적합성이 나온다 한들 부모님이 절대 반대하실 게 안 봐도 눈에 훤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그동안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항상 저를 좋게 봐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가장이자 부모님께서 저를 그동안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워주셨는데 장인어른을 위해 기증을 한다면 부모님께서 쓰러지실 건 뻔하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장인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희는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는 처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장인어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 또한 너무 괴로워 저도 일단 검사를 받아보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 얘기하기 전에 일단 장인어른과 제가 적합한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결정하게 된 거였죠.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내를 안아준 뒤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장인어른께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적합성 판정을 받게 되었네요. 가족이 아닌 타인도 가능하다며 수술 성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을 뵙게 되었네요. 예상했던 대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는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자식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간을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니?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야?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절대 허락해 줄 수 없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도 너희 엄마랑 같은 의견이다. 사돈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이 우선인 거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성공 확률이 90%라고 하지만 10% 확률로 너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잘못될 확률이 100%가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허락해 줄 수 없어. 며느리 마음 이해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누가 더 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사돈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결국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데 잠시 먼저 가는 것 뿐인 거야. 지금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언젠가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너의 삶이 힘들어지는 건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내가 찾아왔어요.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서 데리고 오지 않았었는데
아내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찾아온 거였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서는 제 아내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싶지 않은 거고, 자식으로서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우리의 대답은 변함이 없다. 너희 애비를 살리겠다고 내 눈에서 피눈물 흘려야 되겠니?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절대 원하지 않는 거니 더 이상 이 문제로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마라.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아빠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지 해드린 거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보내드려야만 한다는 게 제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전혀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자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더 커질 것 같아 결국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었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처남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참 뒤에 제 전화를 받길래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처남의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한테 감 맡겨놨어요? 매형이 저가 판정 받았다면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결혼도 해서 누나도 옆에 있으니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저는 그냥 지켜만 보려고요. 어쩌겠어요. 저희 아빠 인생이 거기까지인 건데요. 매형도 이식해줄 수 없다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모두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처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처남이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데 장인어른의 재력이 아니었다면 뭣도 없는 처남이 성공했을 수 있겠어? 나는 더 이상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지만 처남도 무슨 일이 있던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인 거야. 앞으로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절대 얼굴 보이지 마. 알겠어? 그걸 왜 매형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혼자서 온갖 착한 척은 다 하시네. 처남은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인데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말을 하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 속에 저 또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아내를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장인어른과 대화 좀 나누고 싶어 병실 문을 열려 하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귀를 기울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죠.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저희도 사돈어른께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말 안 해도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아시겠죠? 솔직히 아들이 찾아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사부인도 저희 입장 이해하시죠?
그런데 며느리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눈물을 쏟아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똑같이 자식을 가진 입장에서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부인도 그렇고 저도 부모를 떠나보낼 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었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 간절한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 아들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건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사지 멀쩡하게 어디 하나 다치지 않게 키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저도 난감하긴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도와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서요. 희망이 없는 곳에 던지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평생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제 마음도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쉽게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저희 마음도 찢어지지만 사돈어른께서 제 아들을 진심으로 대해줬던 세월을 생각하니 무조건 거절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앞으로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네요. 부모님의 결정이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 결정을 내리셨고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내는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 앞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 만큼 모두가 신중했고 장인어른께서도 저희 부모님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네요.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으로 저는 아픈 장인을 위해 간의 60%를 이식해 드렸고 이식을 받은 장인은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는 수술 결과가 모두 좋아 후유증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복강경 수술을 해서 흉터도 많지 않았어요. 의사는 1년 후에는 간이 원래의 크기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앞으로 몸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 양가 집안 모두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고 의사의 말대로 간은 원래의 크기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장인어른께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더욱더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고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처남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처남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내가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처남에게 알려줬을 때도 수술한 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온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결혼을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인어른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장모님께서도 처남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아내는 처남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뻔뻔하게도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며 상견례부터 잡을 거라고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말 할 말도 없었고 처남의 그런 모습이 모두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셨던 장인어른께서 원하는 결혼하게 해주겠다며 상견례 날짜 잡으라는 말을 하시길래 아내와 장모님은 경악을 하며 화를 냈지만 장인어른께선 그래도 자식인 걸 어쩌냐며 그렇게 처남을 돌려보냈어요.
장모님과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서도 한편으론 장인의 건강이 악화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신 장인어른을 보면서 저희는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상견례까지 하고 예식 날짜까지 잡고 말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시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식 당일 모두가 모여 출발을 하려는데 장인어른께서 부르시더니 갑자기 저를 빼고 예식장에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 이유를 여쭤보니 저까지 예식장에 가는 건 집안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괜히 저한테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셨죠. 장인어른은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시곤 택시를 타고 장모님과 아내를 데리고 예식장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아내도 영문도 모른 채 장인어른을 따라가긴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으셔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도 있을 순 없어서 처가 식구들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미 결혼식은 진행이 되고 있었죠.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분들께서 장인어른의 건강을 걱정하셨는지 특별히 중역 좌석을 마련하셨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으며 자리에 앉으신 장인어른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 그 중역 좌석 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식장 앞에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 하나가 재생이 되더니 충격적이게도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처남과 장인어른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내가 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결혼식 하나 하겠다고 인연을 끊었으면서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야? 아빠, 제가 호구 하나 잡았어요. 집안이 돈은 많은데 여자가 골이 비었어. 지금이 내 인생에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아빠는 그냥 자리만 채워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고비는 드릴게. 그러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아들이 부탁하는 건데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도 다 정리했어요. 저희 장인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저 여자한테 쏟아 부었다고요. 절대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이제 다 왔는데 아빠가 결혼식에 자리만 채워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아빠한테 할 말이 그것 말고는 없는 거야? 먼저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애비와 너희 매형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두 눈으로 뻔히 봤으면서 단 한 번도 괜찮냐는 말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이제야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돈 많은 여자 하나 잡았다고 도와달라는 거야? 너희 매형은 친아들도 꺼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내어준 사람이야. 그런데도 너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은 참석해 줄 테니 앞으로 2번 다시 만나지 말자. 아빠는 앞으로 너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플 때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 가족이라 했거늘. 너는 남보다 못한 존재다. 대형 스크린에 나온 영상을 모두가 보게 되었고 처남은 영상을 내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장인어른의 행동에 결혼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처남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가 처남을 강하게 밀치면서 장인어른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처남의 사돈어른께서 처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장인에게 와서 당신 딸 인생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며 서둘러 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처남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사돈 어르신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고 말았죠. 그동안 모든 걸 준비한 것들에 대해 위자료 청구하겠다며 사돈 어르신은 식장에서 나가셨고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는 처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난리를 쳤네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식장에서 처남이 장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자 제가 처남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를 쳤습니다. 화를 표출하던 처남은 저한테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아내가 동생의 버릇은 누나가 고쳐야 한다며 사정없이 손을 휘둘렀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처남이 그동안 결혼을 하려고 자신의 사업을 정리한 뒤에 그 돈으로 여자한테 투자를 하면서 그분들의 사업에도 전적으로 꽤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용당할 뻔했던 그 사람들이 처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결혼식 비용과 그동안의 지출들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의 손해배상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처남은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 상태에서 장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처남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처가에서 내쫓기고 말았네요.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 처남은 장인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저희 가족들은 처남이 길거리에 나앉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로 받아줄 생각 없고 2번 다시 엮일 상황도 만들지 않을 겁니다.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며 살길 바라지만 처남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를 것 같네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남이 없다면 저희 가족은 행복만 있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께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